안녕하세요, 정군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산타크루즈 해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마지막으로 정예 항공요원들과 강력한 항공모함들을 보유하고 유리한 상황에서 벌였던 해전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로 두 번 다시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미 항공모함들에 맞서서 정교한 전술을 펼치지 못하고요. 진주만 폭격에서 보여줬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은 태평양 전역에 있었던 항공모함대, 항공모함끼리 벌였던 항모함대의 대결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벌였던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 여기서 항공모함들은 총 5번의 큰 해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5개, 그러니까 항공모함들이 벌였던 5개의 해전 중에서 4번째로 벌어졌던 해전이 바로 산타크루즈 해전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앞전에 일어났던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이 3가지는 저희가 이미 예전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산호해 해전은 역사상 처음 벌어진 항공모함들의 해전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경우는 말이 아깝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요. 저희 세계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유명한 해전이죠. 일제의 패망을 앞당긴 해전이고, 또 2차 세계대전의 균형의 추를 연합군에게 기울게 만들었던 해전으로 저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주력 항공모함 4척을 잃으면서 일본이 크게 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에 미드웨이 해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이 이때 입었던 피해를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도 복구를 하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산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은 저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 솔로몬 해전과 특히나 산타크루즈 해전은 그닥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중에서 동부 솔로몬 해전은 일본과 미국 양쪽 모두 거의 무승부 비스무리하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동부 솔로몬 해전이 끝나고 약 2달 뒤에 비슷한 같은 장소에서 과달카날이라는 섬을 둘러싸고 벌어진 해전이 바로 산타크루즈 해전입니다. 자, 저희들은 흔히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그 항공모함 세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가벼운 역사책이나 또는 세계사 만화에서도 그 점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을 4척이나 잃으면서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아직도 굉장히 강력했고요. 연합군과 특히나 미군에게 태평양에서 큰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만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을 4척이나 투입할 수 있었고요. 진주만 폭격에 참가했던 베테랑 조종사들도 그대로 작전에 다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크루즈 해전은 일본 항공모함 함대가 미군 항공모함 함대와 대등하게 겨룰 수 있었던 마지막 전투였어요.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함대는 큰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미 해군에게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 2차 세계대전의 균형의 추가 크게 기울게 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그 규모도 굉장히 컸고 매우 중요한 전투였는데 미드웨이 해전에 가려져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편, 2편에 걸쳐서 정말 자세하게 정군과 함께 산타크루즈 해전을 전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편은 산타크루즈 해전이 있기까지의 태평양 전역의 그 배경, 양측의 전력, 지휘관, 작전 등 또 함정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인트로덕션 같은 역할을 오늘 에피소드가 하게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2탄에선 산타크루즈 해전의 그 경과와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니까 본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프롤로그 격의 에피소드가 될 겁니다. 주로 앞서 말씀드린 배경 등에 주력을 해서 볼 것이고요. 과달카날 전투의 그 경과와 일본 해군이 갖고 있던 문제점 등등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제가 준비하면서 최대한 너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요약을 하고 또 생략하면서 최대한 나이스하고 스무스한 부드러운 이야기 진행되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운 이야기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저희들은 항공모함이 정말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전에 있어서 에이스, 체스로 비유하면 퀸 이상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항공모함이 이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 양측 모두 항공모함은 어디까지나 전투를 보조할 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둘 다 태평양 전쟁의 그 승부는 항공모함끼리 벌이는 전투가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쯤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양쪽 전함들의 대규모 한포 결전으로 결착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스시마 해전이나 유틀란트 해전 같이 양쪽 전함, 순양함이 쫙 늘어서서 일제히 이제 한포를 이용해서 벌이는 웅장한 해전의 대서사 이런 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양쪽 모두 전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전함이 중심이 되는 해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에 진주만 폭격과 함께 새로운 양상의 해전이 시작되죠. 일본 해군이 전함의 한포 공격이 아니라 항공모함 6척에서 발진한 함재기의 공격을 이용해서 진주만에 있던 미군의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킨 겁니다. 이 미 해군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전함 5척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전 초기부터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일본 해군이 개전 초기에 진주만 폭격에 이용했던 항공모함 6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항공모함들이기에 이 6척의 이름은 저도 외웠는데요.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름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쇼카쿠, 즈이카쿠 이렇게 6척의 항공모함입니다. 이 6척은 일본어로 키에도 부타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기동부대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여러 척을 묶어서 기동부대를 만들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항모함대는 최신 항공모함들과 고도의 훈련을 받은 베테랑 조종사들을 보유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항모함대를 이용해서 수많은 침략 전쟁을 벌이고요. 사실상 일본 제국의 최전방에서 그 제국의 전쟁을 수행하던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이 가진 이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았고 또 자기들이 세계 최초로 항모함대를 제대로 운용하기까지 했으면서도 항공모함을 부차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전함을 끝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공모함은 그저 보조하는 존재라고 여겼다고 말이죠. 이 6척의 항공모함으로 구성된 일본의 키드 부타의 기동부대는 1942년 1월 뉴 브리튼 섬 라바울 점령, 그리고 2월에 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점령, 그리고 1942년 3월과 4월에는 인도양에서 벌어졌던 작전 등을 거기에 참여해서 잘 수행해냅니다. 1942년 이제 5월이 되어서 일본 해군은 2가지 목표를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남서태평양으로 진격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태평양 중앙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서태평양으로 진격한다는 거는 뉴기니 섬과 오늘날 호주 쪽으로 진격을 한다는 소리고요. 중앙으로 나아간다는 소리는 하와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서태평양으로 진격하면서 발생했던 전투가 저희가 예전 정군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노에 해전과 그리고 최근까지 계속 보았던 과달카날 섬을 둘러싼 전투들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중앙으로 밀고 가면서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이 진주만 폭격에 썼던 6척의 정예 항공모함 중에서 4척, 그러니까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가 침몰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일본 항모함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이제 저희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남서태평양 전역인데요. 1942년 5월에 남서태평양 솔로몬 제도와 뉴기니를 둘러싸고 사노에 해전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진주만 폭격에 참가했던 핵심 항공모함 6척 중에서 쇼카쿠 그리고 즈이카쿠 이렇게 2척의 항공모함을 작전에 투입해요. 이 2척은 남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항공모함전의 주인공이고요. 저희 에피소드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역시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시오카쿠, 즈이카쿠 이렇게 이름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 해군 역시나 시오카쿠, 즈이카쿠를 막기 위해서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 이렇게 2척을 보내고요. 그래서 산호해전에서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소형 항공모함 한 척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하고요. 시오카쿠한테 폭탄 3발을 명중시켜서 대파시킵니다. 그러나 렉싱턴이 쇼카쿠와 즈이카쿠 함재기들한테 공격받아서 침몰하고 요크타운이 대파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어요. 그래서 산호해 해전의 전과만 놓고 보면은 미 해군이 패배한 거죠.
그러나 쇼카쿠가 크게 다쳐서 한 달 뒤에 벌어지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지이카쿠는 다수의 베테랑 조종사를 잃으면서 역시나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일단 남서태평양에서 벌어졌던 1차 항공모함 전투는 미 해군의 승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 해군이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미드웨이 해전에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 해군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군이 계속해서 남서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1942년 6월에 일본 해군은 12척의 수송선을 동원해서 솔로몬 제도 남쪽에 있는 과달카날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이 비행장을 이용해서 남서태평양에서 세력을 넓히고 미국과 호주의 연결고리를 끊고 또 호주에 압박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과달카날 섬을 탈환하고 일본군의 남진을 막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과달카날과 그리고 이웃섬의 툴라기에 상륙을 감행해요. 그래서 일본군이 공들여 거의 다 완성시켜놨던 그 비행장을 공대로 만들었던 비행장을 미군이 한 방에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섬도 뺏기고 열심히 만들던 비행정도 날로 뺏긴 건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배에다가 병력을 잔뜩 실어서 과달카날로 보내고요. 과달카날 앞바다에 그 제해권을 두고 미해군과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처절한 과달카날 전투가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저희가 남서태평양에서 특히나 과달카날 섬을 둘러싼 여러 전투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전투들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역시 과달카날 전투 기간에 일어난 해전이고요. 저희 에피소드의 그 시간대로 보자면은 전군 에피소드 83화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과 또 84화 과달카날 해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왜 시간 순서대로 이때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요. 산타크루즈 해전은 그 항공모함들끼리 벌였던 독특한 그 성질 때문에 제가 따로 빼서 굉장히 자세히 다뤄보고 싶어서 이 사이에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이번에 자세히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 시간대로 치면은 이 두 해전의 사이, 시간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942년 10월 25일에 있었던 해전입니다. 자, 그런데 산타크루즈 해전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면은 산타크루즈 해전보다 2달 일찍 일어났던 그 동부 솔로몬 해전 이야기를 저희가 언급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해전이 벌어졌던 그 배경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해전이 전개되는 양상도 꽤 비슷했습니다. 다만 산타크루즈 해전이 규모가 더 컸던 거죠. 미군, 일본군 할 것 없이 1차적인 목표는 물론 과달카날 전투에서 이기는 겁니다. 솔로몬 제도에 있는 과달카날이라는 이 섬 하나를 두고 계속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일본군은 과달카날에 있는 핸들슨 비행장을 빼앗고 섬을 점령하는 게 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병사들이 섬에 배 타고 가야 했고요. 이 섬에 도착한 육군 병사들이 섬에서 핸들슨 비행장을 함락시키는데 성공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미군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 수상 세력을 동원하고요. 이러면서 해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은 과달카날에 새로운 병력을 싣고 가는 일본의 수송선단, 그리고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일본의 항모함대, 그리고 얘네를 막으려는 미 항모함대 간에 벌어졌던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은 경항공모함 한 척을 잃었고요. 미 해군은 투입했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동부 솔로몬 해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예전에 심층적으로 다룬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 편을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동부 솔로몬 해전이 이렇게 끝났다고 해서 일본군이 포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 계속된 수송작전 준비하는 거고요. 항공모함 동원해서 과달카날 핸들슨 비행장에 어떻게든 피해를 주고, 또 가장 중요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을 잡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걸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일본 해군은 산타크루즈 해전을 통해서 완전히 미 해군의 마지막 남은 항공모함들을 싹 쓸어버릴 셈이었습니다. 당시 과달카날 전투는 미군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가 1942년 10월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군이 꽤 유리했다는 거죠. 특히나 해전에서만큼은 말입니다. 과달카날 전투가 있기 3달 전인 1942년 5월 산호해 해전에서 미 해군의 렉싱턴호가 침몰했습니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요크타운이 침몰하고요. 1942년 8월 동부 솔로몬 해전에선 비록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잃지는 않았지만 전투에 참가했던 엔터프라이즈가 중파당하는 큰 피해를 입고 전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공모함끼리 벌어졌던 주요 해전 때마다 미 해군은 정말 소중한 이 항공모함들을 하나둘씩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해전뿐만 아니라 일본 잠수함의 활동도 미 해군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8월 31일에 사라토가가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맞게 됩니다. 이때 입은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항공모함이 3달 동안 진주만에 있는 해군기지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항공모함 와스프가 잠수함의 어뢰에 맞고 침몰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여기서 침몰하고 저기서 침몰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산타크루즈 해전이 시작할 때 10월이 되니까 미 해군이 투입할 수 있던 항공모함이 딱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이 넓디 넓은 바다에서 투입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호넷이라는 딱 한쪽의 항공모함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미국이 너무 유리했다, 완전히 판을 뒤집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해군은 한 번만 더 결정적인 해전을 치러서 미군이 갖고 있던 남은 항공모함 세력을 쓸어낸다면 그냥 뭐 결정적인 승리를 거머쥐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적어도 이때 만약에 남아있는 마지막 항공모함 와스프 또는 부상당한 사라토가나 에너프라이스를 한 번 더 해전에 끌어들여서 침몰시킨다면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는 아무도 일본 해군을 바다에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이 노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미 해군 역시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안 막으면은 과달카날이 점령당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바로 산타크루즈 해전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봐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쪽의 전력이죠. 전력이라 하면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대한 설명 해볼 거고요. 이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 해군부터 볼게요. 산타크루즈 해전이 있기까지의 그 일본 해군의 준비 과정, 그 상태 보겠습니다. 과달카날 전투가 시작하기 3달 전인 5월에 과달카날 남동쪽에서 사노해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은 투입했던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렇게 두 척이 살아남게 되고요. 또 미드웨이 해전에서 살아남았던 조종사들도 있습니다. 미드웨이 말고 또 다른 작전에 투입되었던 항공모함들도 몇 척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던 배들과 세력을 모아서 일본 해군이 또 한 번 강력한 함대를 새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 야마모토 제독은 앞으로 있을 과달카날 전투를 위해서 새로운 기료부타이, 기동부대를 조직합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해군은 전쟁이 시작하고 초반부에는 1941년 12월부터 1942년 초중순까지만 해도 정말 기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를 거둡니다. 1942년 5월에 사노해 해전 치르기 전까지는 야 정말 이거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하는 전투마다 쉽게 이기고요. 일본군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사노해 해전을 치르면서 점점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사노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경항공모함 쇼호를 잃고요. 쇼호에 있던 18대의 항공기를 잃습니다. 경항공모함은 이제 다른 급의 배를 개조해서 만든 꼬마 항공모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쇼호 정도의 꼬마 항공모함은 그렇다 쳐도 사노해 해전에서 정규 항공모함 쇼카쿠가 대파당했단 말이에요. 이 피해가 좀 컸습니다. 쇼카쿠가 입었던 그 큰 피해, 쇼카쿠, 즈이카쿠 이 두 척은 처음부터 그 경항공모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력입니다. 진주함 폭격에도 참가했었고요. 최정예 베테랑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있는 강력한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나 사노해전에서 쇼카쿠와 즈이카쿠 이 두 척의 항공부대가 69대의 항공기를 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라린 피해입니다. 피해가 사노해 해전만으로 끝났다면은 일본 해군 지휘부도 그러니까 살짝 눈살만 찌푸리고 말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큰 패배를 했잖아요. 미드웨이 해전을 패배로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4척의 정규 항공모함을 잃었고요. 248대의 항공기를 일본 해군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정말 소중했던 베테랑 조종사들은 다수 살아남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사한 일본 조종사들은 약 11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큰 손실이죠. 그리고 남아있던 조종사들 역시나 모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초긴장 상태로 전쟁을 벌여왔잖아요. 또 미드웨이 해전에서 동료들이 죽고 자기가 타고 있던 배가 불덩이가 되는 것을 이 조종사들이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종사들, 이 조종사들은 1930년대에 맹훈련을 받았고요. 진주함 폭격에 참가했던 그 엘리트 조종사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인재들이었고요.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그렇게 1940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 해군은 이제 남아있는 항공모함과 조종사들을
새로운 함대로 만들면서 총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왜 졌지?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투를 위해서 6월 14일에 항공모함들을 중심으로 제3함대가 새로 편성이 됩니다. 또 고속전함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순양함들로 구성된 제2함대가 항공모함들 앞에서 이제 초계와 방패 역할을 해주기로 결정이 나고요. 지금 언급된 제2함대가 바로 저희가 예전에 과달카날 해전에서 봤던 전함 히이와 키르시마가 소속되어 있는 함대입니다. 이 함대를 지휘하는 콘도 제독 얘기도 저희가 그때 해봤었고요. 이 함대가 앞에 가면서 항공모함들보다 한 160km에서 240km 앞서 항해하면서 적 항공기들의 공격을 흡수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 항공모함의 함재기들의 공격을 받고 절뚝거리는 적 함선을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쫓아가서 공격해서 파괴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들이 단독으로 임무에 나섰다가 이렇게 큰 패배를 겪었으니까 여러 가지 차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법 그럴듯해 보여요. 일본도 우리 항공모함 함대가 동시에 너무 여러 임무를 해야 했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싶어서 여러 작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비록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큰 패배를 겪었고 주력 항공모함을 4척이나 날렸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새로 조직되었던 제3함대의 항공모함 세력은 아직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당장 일본 해군은 아직 5척의 항공모함을 그때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척이 더 건조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완성을 앞두고 있었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비록 졌다지만 아직 6척이나 항공모함이 있는 셈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 태평양 함대는 당시에 항공모함이 4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일본 해군은 강했습니다. 일본은 과달카날에서 2000km 떨어져 있던 추럭섬의 해군기지에 총 5척의 항공모함을 주둔시키게 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진심을 다해 한 번 더 공격할 거야 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새로 만들어진 일본의 제3함대는 2개의 함대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대인 제1항공전대는 항공모함 쇼카쿠와 그리고 쇼카쿠의 자매함인 즈이카쿠로 구성이 되어 쇼카쿠의 즈이카쿠는 미국 최대의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에 기습공격으로 가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잖아요. 진주만 폭격에는 일본 항공모함 6척이 참가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쇼카쿠와 즈이카쿠도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진주만 폭격을 했던 이 원수들 6척 중에서 4척이 침몰하지만 그 중에서 쇼카쿠와 즈이카쿠만은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또한 이 2척은 사노에 해전에서 미 항공모함 렉싱턴을 침몰시켰고요. 저의 이야기 지금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2달 전에 있었던 동부 솔로몬 해전에선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중파시켰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입장에선 최강의 그 악당 배들이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배들입니다. 이 2척의 경우 당시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최신식 항공모함이고요. 그 동시에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항공모함들은 죄다 전함이나 순양함으로 만들던 배를 개조해서 만들었었는데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처음부터 항공모함으로 쓰려고 일본이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집적해서 만든 배입니다. 그때 쇼카쿠는 사노에 해전에서 입었던 피해 때문에 5월 17일에 일본까지 돌아가서 수리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비록 돌아왔지만 또 8월에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전투를 치러했었고요. 또 즈이카쿠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별 피해 없이 계속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요. 이 2척의 정규 항공모함 외에도 앞으로 미 해군과의 전투를 위해서 경항공모함 즈이호가 이 함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1항공전대가 구성이 되어요. 앞으로 있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경항공모함 즈이호 이렇게 3척이 이 3척이 미 해군 항공모함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저희 이야기의 핵심이 항공모함 해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공모함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좀 알아보죠.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구모 주이치라는 사람인데요. 나구모 주이치 대독, 이름이 낯이 익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4척을 잃으면서 그 뼈저린 패배를 맛봤던 바로 그 나구모예요. 나구모는 흥미로운 게 항공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레전 전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적들에서 나구모가 너무 우유부단하다, 재빠른 판단력이 부족했다, 너무 조심스러웠다 등등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나구모는 1941년에 진주만 폭격과 함께 태평양 전역이 열리고 나서부터 계속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고 이제 나구모는 그 불타고 있던 항공모함 아카기에서 재빨리 달아나서 살아남았었습니다. 이때 사실은 그 미드웨이 해전의 책임을 지고 쫓겨났어도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최대 전력인 항공모함들을 완전히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구모는 연합함대 총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 이스로쿠 제독 앞에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나구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반드시 미드웨이 해전에 서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어필을 하는데요. 이걸 듣고서 야마모토 제독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된 제3함대의 제1항공전대 소속 항공모함들을 나구모가 지휘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최신의 항공모함들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최강의 그 항공모함 함대를 나구모가 또다시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2달 전에 벌어졌던 동부 솔로몬 해전, 과달카나를 두고 벌어졌던 이 해전에서 나구모는 자신있게 미드웨이 해전에 복수를 하러 갔거든요. 그러나 이때도 결정적인 순간에 퇴각을 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 항공모함들의 숨통을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엉뚱한 판단을 했었다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구모 제독이 쫓겨나질 않았고요. 계속해서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게 되어요. 나구모가 지휘하는 제1항공전대에는 정규 항공모함 쇼카쿠, 즈이카쿠, 그리고 꼬마 항공모함 즈이호가 있어요. 쇼카쿠, 즈이카쿠 두 척은 무게가 26,000톤에 각각 72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쇼카쿠만 해도 그 길이가 240m입니다. 물에 떠있을 때 배 높이만 해도 거의 아파트 4, 5층 높이고요. 쇼카쿠에 탑승하는 인원만 해도 1600명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덩치가 크지만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는데요.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축함보다 빠른 속도였고, 그래서 그 기동성만큼은 굉장했어요. 워낙 빨랐던 탓에 일본 해군이 이용하고 있던 그 강력한 전함들은 이 항공모함들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쇼카쿠는 산호해전에서 폭탄을 3발이나 맞고 대파당하지만 수리를 받고 돌아오고요. 특히나 일본 항공모함으로는 처음으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척에다가 꼬마 항공모함 즈이호도 포함됩니다. 즈이호는 쇼카쿠나 즈이카쿠 그 두 척의 덩치에 못 미치는 작은 항공모함인데요. 탑재하고 있는 함재기도 한 30대 정도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일본 해군은 우리들의 그 대공 방어가 너무 약하다, 또 항공모함을 엄호하는 전투기의 존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즈이호의 함재기는 대부분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즈이호의 21대의 전투기, 또 6대의 뇌격기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니까 전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즈이호의 역할은 앞으로 벌어지는 항공모함 전투에서 그 정규 항공모함 쇼카쿠와 즈이카쿠를 엄호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렇게 나구모 제독은 자기가 이끄는 제1항공전대에서 한 번에 140대의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미드웨이 해전의 서력을 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이와는 별개로 새로 신설된 제3함대에는 제2항공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공모함 주니오와 히오 이렇게 두 척이 있었어요. 주니오 그리고 히오는 일본 상선을 개조해서 만든 항공모함이고요. 앞서 얘기한 즈이카쿠나 쇼카쿠에 비하면은 좀 뒤떨어지는 항공모함입니다. 속도도 시속 한 48km까지 밖에 못 냈어요. 그래서 항공모함 함대로 활동하는 데에는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느린 속도였습니다. 개조 과정에서 교체되었던 엔진 역시 자주 고장을 일으키곤 했고요. 실제로 저희 이야기인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항공모함 히오는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서 참가하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주니오 히오 이렇게 두 척은 각각 48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좀 있어도 또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력은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함대의 경우에는 앞으로 있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적군 항공모함이 아니라 과달카날에 있는 핸들슨 비행장에다가 이제 육상 공격을 가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진주만 폭격대처럼 육지에 있는 기지를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로 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5척의 항공모함들이 산타크루즈 해전에 참가하는 저희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이 5척에는 진주만 폭격과 산호해전, 미드웨이 해전 등을 경험하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일본의 베테랑 조종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일본 함재기 조종사들은 숙련돼 있었고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폭격기, 어뢰를 떨어뜨리는 뇌격기, 그리고 얘네를 엄호하는 전투기 간의 팀워크가 거의 예술과 같이 나왔다고 해요. 앞전의 전투를 치르면서 많은 조종사를 잃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항공전대는
대규모 상당히 복잡한 작전을 펼칠 여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유명한 전투기인 제로센이 또 있죠. 전투기만큼은 그 당시 미 해군이 가진 어떤 항공기를 가져와도 도저히 앞지를 수가 없었어요. 산호해전에서 제로센과 처음 싸웠던 미군 조종사들조차 뭐 저런 게 다 있냐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전투기였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만큼은 그냥 하던 대로 써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미드웨이 해전과 동부 솔로몬 해전을 치르고 나서 일본 해군이 우리가 왜 자꾸 지는 거지 하고 분석을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일단 일본의 케이트 수평 폭격기가 미군이 이용하던 어벤져 같은 뇌격기보다 성능이 안 좋았어요. 케이트 수평 폭격기는 어뢰를 장착하는 이제 뇌격기로도 쓰고 폭탄을 탑재하고도 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어뢰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난번 편인 타사파 롱가 해전에서 그 일제품의 어뢰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났는지 얘기를 간단히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어뢰를 투하하는 케이트라고 불리던 이 비행기가 일단 속도가 느렸고요. 어뢰를 투하할 때 매우 낮게 수면에 붙어서 날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군이 그 발사하는 대공포와에 자꾸 뇌격기가 쉽게 격추당했던 거죠. 영화 진주만을 보신 분들이 그 진주만을 보시면은 일본 케이트 수평 폭격기들이 나오는데요. 얘네들이 정말 낮게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면서 어뢰를 투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다시 보실 때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낮게 날다 보니까 당연히 대공포에 맞아서 격추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뇌격기보다는 적의 대공포에 덜 노출되었던 극강화 폭격기들이 10분 정도 먼저 가서 폭탄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 함정이 폭탄을 여러 발 맞고 불길을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린다 싶을 때 이제 뇌격기들이 가서 어뢰를 투하해서 끝장을 낸다. 이런 전술을 쓰기로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전술로는 전투기, 폭격기, 뇌격기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완벽한 팀워크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본 해군이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하면은 우리 미드웨이 해전 때 같은 일은 안 겪을 거야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 외에도 일본 항공모함들의 방어력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건 항공모함 함대를 지휘하던 나구모 제독에게 있어서도 큰 고민이었어요. 일단 일본 항공모함들은 레이더가 없었단 말이에요. 미드웨이 해전 때 그 한방에 한순간에 그 4척의 항공모함들을 모두 잃게 된 것도 레이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눈으로 적군 항공기가 오나 안 오나 찾고 있었어야 했잖아요. 반면 미국 항공모함들은 레이더를 통해서 멀리서 오는 적 항공기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시간에 맞춰 대비도 하고 반격할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항공모함 시오카쿠에 레이더를 장착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기술을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 과연 산타크루즈 해전 때 잘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일본 조종사들은 일단 발진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서로 통신을 못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항공모함을 지키는데 그 역할을 맡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서로 원활한 소통을 못하니까요. 거기에 일본 항공모함들도 대공포와 기관총을 이용해서 이제 적 항공기가 올 때 대공탄막을 칠 텐데 이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해군이 이용하던 그 대공 무기들이 사거리가 짧았고요. 연사속도가 너무 느리고 화력도 약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요. 한마디로 방어력이 너무 약했던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적의 공격에 매우 쉽게 노출되는 거죠. 산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모두 일본 항공모함들은 미군 항공부대가 공격해 오면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쉽게 비유하자면 일본 항공모함들은 그 공격력은 굉장했는데 방어력이 많이 취약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항공모함들을 운전하는 함장들의 운전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일단 시오카쿠와 즈이카쿠 같은 신형 항공모함들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군 뇌격기가 투하했던 어뢰를 그냥 속도로 따돌려버리는, 추월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운전만 잘하면은 요리조리 어뢰를 다 피해버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실력 중요했어요. 자, 그렇게 저희들이 항공모함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항공모함 함대들을 동원해서 산타크루즈 해전을 치르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서 일본 해군이 벌일 작전 이야기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지금 때는 1942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과달카날 섬을 둘러싸고 2달째 전투가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과달카날 섬에는 일본 육군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번에야말로 과달카날에서 벌어지는 이 지지부진한 전투를 끝장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섬에 있던 육군이 핸델슨 비행장에 공격을 가하기로 해요. 그리고 해상에서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함대와 강력한 수상함대를 동원해서 이를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6회 공군 모두 함께 해서 끝내자! 이것이 바로 산타크루즈 해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가공할 만한 해상 세력을 동원하는데요.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함대는 총 3개입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하면서 간단한 이야기 해볼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존재인 제3함대 항공모함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나구모 제독이 이끄는 제1항공전대 항공모함, 시오카쿠, 즈이카쿠, 즈이호 이렇게 3척이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들은 앞으로 벌어질 대규모 전투에서 과달카나를 방어하러 오는 미해군 항공모함들과 맞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때 일본 항모함대는 너무 큰 역할을 동시에 여러 개 수행하느라 졌단 말이죠.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때 보면 일본 항모함대는 미드웨이 섬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하는 동시에 도전해오는 미군 항공모함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해야 했기에 많이 힘들었고요. 이번에 있을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구모가 이끄는 항공모함 함대는 오로지 미군 항공모함들과 싸우는 역할만을 맡게 될 거예요. 이 세 척의 항공모함들은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8척이 엄호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나구모가 이끄는 항공모함 함대 말고 과달카날에서 벌어지는 육상 전투를 지원해줘야 하는 부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바로 콘도 노부타케 제독이 이끄는 제2함대가 맡기로 해요. 콘도는 저희 이야기에 한번 나왔었죠. 산타크루즈 해전이 끝나고 약 한 달 뒤에 벌어지는 과달카날 해전 이야기 저희가 먼저 해봤었는데요. 그때 일본 함대를 이끌었던 바로 그 콘도 제독입니다. 콘도 제독이 이끄는 제2함대가 한포 사격을 통해서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요. 또 육군 병사들을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콘도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함 콩고 하루나 2척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중순양함 4척과 경순양함 1척, 구축함 9척을 끌고 나가고요. 그렇게 총 16척의 이 지원함대, 콘도가 이끄는 지원함대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의 역할은 막강한 한포 공격으로 과달카나를 그냥 잿더미로 만들고 육상 공격을 지원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본의 가장 강력한 나구모 제독이 이끄는 그 항공모함들이 오로지 미군 항공모함과 싸우는데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인 겁니다. 과달카날 섬 자체는 제2함대가 상대할 테니까 제3함대 항공모함 너희들은 미국 항공모함 잡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콘도 제독의 그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은 여기에도 항공모함을 2척 붙여주는데요. 그래서 주니어와 히오 이렇게 2척의 항공모함이 이 지원함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로 막강한 함대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번에는 Vanguard Force, 그러니까 선봉함대? 전위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위부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항공모함 함대보다 한 100km에서 한 130km 정도 앞서가면서 항공모함 함대를 지키고 적 함재기의 공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함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선봉 전위부대고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저는 미끼 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위부대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함 2척이 있는데요. 키르시마와 히에이 이렇게 2척의 전함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이야기가 과달카날 해전편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이 전함들이 아직은 살아있을 때죠. 그리고 이 전함을 지휘하는 아베 제독도 아직 멀쩡했습니다. 이 전함 2척을 포함해서 중순양함 3척과 경순양함 1척, 구축함 7척으로 이제 총 13척으로 함정이 13척의 함선으로 전위부대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뉜 대규모 함대가 과달카날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함대 함정수만 다 합해도 거의 50척 가까이 됩니다. 굉장한 스케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 그렇게나 아끼고 있던 전력인 전함도 4척이나 포함시켰잖아요. 거기다 현재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도 모조리 출동시켰습니다. 제대로 미군과 한판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 보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일본 해군은 그 전함이 대체 뭐라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까지도 전함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미 항공모함이 해전의 주인공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보다 전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추억섬의 해군기지에 있던 항공모함은 아낌없이 모조리 출동시켰는데 그에 반해서 전함은 다 출동시키질 않았습니다. 전함 4척을 투입하기는 했지만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가장 낡은 전함인 컨고급 전함 4척만 투입한 거예요. 전함 컨고 하루나는 과달카날 핸들슨 비행장 한포 공격에, 그리고 전함 키르시마와 히에이는 전위부대로서 투입하는데요. 이 4척 모두 1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건조된 전함으로서 제일 낡고 꽂은 전함들이었습니다. 추록섬에 있던 최신 전함 나가토, 무츠,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전함이라는 야마토, 이런 전함들 죄다 투입 안하고 끝끝내 아끼고 있었어요. 일본 해군의 그 납득할 수 없는 모습 저희가 여기서 보는 거죠. 항공모함을 처음 전투에서 제대로 활용했고, 앞서 봤듯이 일본 항모함대의 전투력은 그때까지도 세계 최고였는데
이랬던 그 선구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일본 해군 본인들은 항공모함을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어디까지나 전함을 보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 그때까지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몇몇 글들은 전함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항공모함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었기에 이번 해전에 투입되지 않았던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언제든 투입할 수 있었는데 일본 해군이 아까워서 그냥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했던 항공모함들은 위험한 임무에 막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중요한 순서가 전함보다 항공모함이 더 중요한데 일본 해군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해군에 관한 이야기 끝마쳐 보겠고요. 이제 미 해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가벼운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라디오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미국 정부에서 만든 선전 노래인데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세요 라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계속 buy the bonds, bonds, bonds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채 사세요, 채권 사세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저희 배경인 만큼 그에 관한 노래 하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군에 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가공할 공격에 맞서서 준비를 하던 미군의 상태요. 일단 방어하는 입장인 미군은 정보력이 가장 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언제 공격해 오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막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미군 정보부는 정보를 꽤 잘 모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노해 해전이나 미드웨이 해전의 경우 일본 해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가서 대기할 수도 있었고 선제 공격도 가했었습니다. 하지만 1942년 8월 18일에 일본 해군이 자신들의 그 무전 콜사인을 바꾸면서 그 감청과 암호 해독이 어려워져요. 8월 21일까지만 해도 미군 정보부는 일본 주력 항공모함 시오카쿠, 즈이카쿠 두 척 모두 일본에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구아달카날에서 2000km 떨어져 있는 추억섬 기지에 이 항공모함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부솔로몬 해전에서 마침내 시오카쿠와 즈이카쿠한테 크게 한 방 먹게 됩니다. 그 뒤에 미군 정보부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정보 수집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래서 산타크루즈 해전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마침내 일본군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본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5척의 항공모함을 모두 이번 작전에 투입한다는 사실을 미 정보부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 항공모함 함대를 이제 남서 태평양에 있는 함대를 총 지휘하게 되는 하우스 제독은 시오카쿠, 즈이카쿠 두 척만 이번에 투입된다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당연히 해상에서 이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해전이 벌어질 것은 확실했죠. 자, 그렇다면 미 해군의 전력 그리고 그 지휘관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 해군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바로 항공모함을 어디서 구해와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일본 해군한테 40척, 50척의 함정이 있어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본한테 5척의 항공모함이 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항공모함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 해군에게는 당시에 항공모함이 USS 홀렛 딱 한 척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은 총 7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 홀넷 한 척을 빼면 멀쩡한 항공모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 해군은 수리받고 있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스를 급하게 산타크루즈 해전에 투입해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스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숱한 해전에 참가해서 공정을 세운 유명한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원자력 항공모함에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미국한테 있어서 상징성 있는 항공모함이에요.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아카기 히류를 침몰시켰습니다. 동부솔로몬 해전에도 참가했었고요. 하지만 동부솔로몬 해전에서 시오카쿠, 즈이카쿠의 함재기들이 3발의 폭탄을 엔터프라이즈에 명중시키는데요. 이때 입은 큰 피해로 9월달 내내 거의 다시 만들다시피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미 해군에게 남은 항공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만에 있던 수리공들이 엔터프라이즈에 달라붙어서 24시간 계속해서 고치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한 끝에 마침내 산타크루즈 해전에 맞춰서 간신히 엔터프라이즈가 출동할 수 있게 되어요. 이로써 미 해군은 홀넷, 엔터프라이즈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과달카날에서 이제 앞으로 올 일본군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엔터프라이즈는 비록 완전히 수리를 마치진 않았지만 일단 싸울 수 있는 컨디션은 되었습니다. 특히나 대공 화력이 매우 강화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쿼드 1.1인치 대공포로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매우 낡고 구식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이 대공포를 시카고 피아노라고 불렀었는데요. 시카고 피아노가 뭐냐면 그 1920년대 시카고의 갱들이 쓰던 그 토미건, 저희들이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그 총 있죠? 그거에 빗대서 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포가 너무 약해서 그 도시에 있는 깡패들이 쓰는 그런 총 같다고 얕잡아 부른 겁니다. 이랬는데 엔터프라이즈가 2달 사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쿼드 1.1인치 대공포를 모두 신식 보퍼스 40mm 대공포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1분에 160발 발사가 가능했었고요. 그 사거리도 10km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쓰던 대공포에 비해서 2배나 긴 사거리고요. 나중에 미 함대의 그 대공 화력 강화, 이게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정말 강력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격추당하는 일본 항공기의 절반이 대공포에 맞고 격추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요한 업그레이드입니다. 미 항모함대는 비록 갖고 있던 함재기의 성능이 일본보다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일본 함대보다 굉장히 유리했던 그 최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죠. 미군은 일본군보다 레이더를 더 잘 다뤘고요. 훨씬 최신형 그 레이더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군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들에까지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었으니까요. 이 레이더를 통해서 약 110km 거리에서 일본 항공부대가 오는 것을 미리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서 발견하면 반격할 전투기 부대를 미리 발진시킬 수도 있고요. 가판도 치우고 올 테면 와봐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 항공모함 함대가 꾸려집니다. 이 타스크포스 61, 그러니까 즉 제61 기동부대라 알려진 이 함대는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넷 이렇게 두 척이 주인공이죠. 이 둘을 합해서 미 해군은 총 16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항공모함 함대는 엔터프라이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타스크포스 16 그리고 호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타스크포스 17 그리고 두 개로 나뉘어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항공모함 한 대를 둘로 나뉘어서 운용한다는 거에 있어서 장군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게 됩니다. 산호아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요크타운을 지휘하며 참가했던 플래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도 일본같이 항공모함들 그 여러 척을 합쳐서 함께 운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랬던 이유는 일단 미 항공모함들이 죄다 따로 행동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각기 다른 기동부대로 나뉘어서 활동을 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합동공격도 잘 이루어지질 않고요. 일본 항공모함과 싸울 때 각기 격파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미드웨이 해전 때 플래처가 타고 있던 USS 요크타운은 혼자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일본 항공모함들의 그 함재기 공격을 받고 격침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 해군 제독들은 플래처의 말에 반대하면서 항공모함들을 각기 다른 기동부대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따로따로 쓰기로 합니다. 항공모함들이 적어도 20km 내지 30km를 두고 떨어져서 각기 활동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점이 있다면 일본 함재기들한테 공격받는다 해도 서로 떨어져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한 척은 잃어도 다른 한 척은 살아남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동부 솔로몬 해전 때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폭탄을 이제 혼자서 두들겨 맞고 큰 피해를 입지만 멀찍이 떨어져 있던 다른 항공모함인 사라토가는 멀쩡하게 살아남거든요. 그래도 플래처 장군이 계속해서 너무 떨어져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타크루즈 해전 때는 비록 항공모함 두 척을 따로 나누어서 그 개별 이제 기동부대로 활동을 시킬지언정 그 둘 사이의 간격은 한 10km 정도로 좀 좁혀요. 그래서 팀워크의 여지를 약간 남겨둡니다. 그래서 중도를 택한 거죠. 미 함대는 항공모함 호넷 엔터프라이즈 두 척 말고도 그 얘네를 엄호할 함대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함 사우스 다코타 워싱턴 이 두 척이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순양함 9척과 구축함 20척을 투입을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 워싱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과달카날 해전 에피소드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앞으로 있을 그 해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공모함이죠. 사실 다른 배는 몇 척이나 있든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전함이나 순양함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항공모함 옆에서 대공포로 열심히 엄호만 해주는 거거든요. 일본 항공부대가 날아오는 거를 레이더로 봤습니다. 그 즉시 이제 전투기들이 발진해서 항공방어를 이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이 배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은 만약에 전투기들을 뚫고 나타난 일본 항공기가 있다, 그러면 얘네를 대공포로 격추시키면서 항공모함을 지키는 역할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원래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전함은 뭐예요? 그 큰 대포를 써서 상대배를 공격해서 격침시켜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던 겁니다. 실제로 사우스 다코타와 워싱턴이 갖고 있던 그 16인치 주포는 산타크루즈 해전 내내 단 한 번도 불을 뿜질 못해요. 한 달 뒤에 있던 그 한 달 뒤에 벌어지게 될 과달카날 해전까지 얘네들은 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전에서 이제 본래 만들어진 역할을 다하면서 주역으로 더 이상 전함이 활동할 수 없었던 거죠. 주인공은 항공모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전력이 일본이 무려 5척인데 반해서 미국은 2척밖에 안 됩니다. 실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함까지 저희가 전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해도 일본 해군이 전함을 4척이나 투입한 데 반해서 미 해군은 겨우 2척입니다. 전체 함정의 수를 놓고 봐도 일본이 2배 이상 많았고요. 이제 이 함대를 이용해서 일본군을 막는 역할이 토마스 C. 킹케이드 소장에게 떨어집니다. 킹케이드 소장이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 항공모함 함대를 총 지휘하게 되거든요. 킹케이드는 산호해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 대결을 직접 이제 경험했던 장군입니다. 그 능력도 뛰어났고요. 킹케이드의 부하들은 킹케이드가 영민하고 매우 프로페셔널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킹케이드 제독이 갖고 있던 중요한 이점, 그러니까 일본 해군보다 갖고 있던 중요한 이점, 유리한 점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이끌고 오는 나고모 제독과 달리 킹케이드는 정보가 많다는 거죠. 일본 해군은 미 항공모함들이 정확히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또 수리 중이어서 전역에 투입되지 못했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에 많이 어두웠습니다. 정찰을 통한 그 정보도 적었고요. 그랬던 데에 비해서 지금 킹케이드는 일본 항공모함들이 오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올 건지도 대충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는 효과적인 그 방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저희가 항공모함이 2척만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과달카날 핸더슨 비행장에서 출격하는 항공대도 미 해군 전력에 보탬이 되죠.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사실 항공모함이 3척이나 있는 것과 3척 있는 거와 비슷했다. 왜냐하면은 항공모함 2척, 호르넷과 엔터프라이즈 그 외에도 이제 핸더슨 비행장이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을 보면은 한 3척 정도 있는 걸로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타크루즈 해전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과를 보겠습니다. 일본 해군의 과달카날 점령하기 작전이 시작하는 그 출발과 함대가 집결하는 과정에 다양한 사건들, 이 사건들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군의 작전은 육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고 바다에선 해군이 과달카날 섬에 함재기를 보내 공격하고 함포 공격도 하고 또 다가오는 미 해군 함대를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월 11일에 2척의 수상기모함과 또 병력을 태운 수송선들이 과달카날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육군이 과달카날 섬에서 공세를 펼치려면 물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중순양함 3척과 2척의 구축함이 과달카날 섬에 있는 핸더슨 비행장에 함포 공격을 하러 갑니다. 이 함대를 막으려는 미 해군 순양함대와 격렬한 그 해전이 10월 12일에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입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을 잃지만 모든 물자가 과달카날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면서 이제 10월 중순쯤에 육군이 대규모 공세를 할 수 있게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은 그야말로 전초전이었고요.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이 치러지던 10월 12일에 이미 일본 해군의 작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번 공격에 투입할 항공모함 5척, 이 5척 모두 이날 추룩섬에서 출발했거든요. 추룩섬에서 약 2000km 정도 남쪽으로 항해해서 과달카날로 가는 것이 얘네들의 임무였습니다. 10월 12일에 일본 해군의 그 가공할 만한 전력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거죠. 그에 반해서 과달카날에는 오직 한 대의 미 항공모함만 그때 작전 중이었는데요. 바로 호르넷이었습니다. 일본 정찰기가 10월 12일에 호르넷을 발견하고 이를 보고하고요. 당시 호르넷은 과달카날로 오고 있던 미 해군 수송선단을 호위하던 중이었습니다. 미군과 동시에 일본 해군도 그 6척의 수송선과 8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수송선단을 과달카날로 또 보내기로 해요. 이 수송선단이 과달카날로 안전하게 보내지기 위해서는 핸더슨 비행장에 우선 큰 타격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에서 14일 사이에 일본 전함 컨고, 하루나 2척이 밤에 몰래 가서 핸더슨 비행장에다가 14인치 주포로 함포 공격을 가해서 비행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바로 다음날과 또 이틀 뒤 밤에도 또 한 번 일본 중순양함들이 와서 핸더슨 비행장에 함포 공격을 가하고 갑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육군 병력과 물자들이 과달카날로 도착하고요. 핸들슨 비행장도 견제하고 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예전에 케이프 에스프란스 해전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핸들슨 비행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집중하느냐? 그 이유는 미군에게 있어서 핸들슨 비행장이라는 존재는 항공모함 한 척이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항공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요충지이자 표적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격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 대규모 전투를 앞두고 일본군이 참 부지런하게 이런저런 준비를 했던 거죠. 물자 나르고 병력 나르고 비행장에 함포 공격도 하고 공군도 날마다 와서 폭탄 떨어뜨리고요. 10월 15일로써 일단 일본군이 계획하던 그 대대적인 수송작전은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일본 해군의 최대 관심사는 3일 전에 목격되었던 호르넷이었어요.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수리를 막 마쳤던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 호르넷은 미 해군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멀쩡했던 항공모함입니다. 이것만 잡아내면 전쟁 거의 이겼다 싶었던 거죠. 10월 16일에 호르넷은 과달카날에서 150km 떨어진 해역에 머물면서 계속 함재기를 이용해서 일본군의 수송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본군도 질세랴 항공모함 주니어와 히오이 함재기를 동원해서 호르넷을 찾아내려 하지만 실패하고요. 호르넷을 못 찾자 이제 이 항공모함들은 핸들슨 비행장을 공격하러 가지만 이 역시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진주만에서 수리를 마치고 엔터프라이즈가 합류하면서 이제 미 해군은 항공모함 2척을 보유하게 되어요. 반면 일본 해군에겐 매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작전을 위해서 이제 남쪽으로 과달카날로 이동하고 있던 항공모함 히오의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엔진 고장으로 히오는 해상에서 멈춰버려요. 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항공모함이. 근데 갑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수리공들이 하루 종일 달라붙어서 히오를 간신히 고칩니다. 그래서 히오가 간신히 시속 3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는 되어요. 그러나 이 속도로는 작전에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0월 22일에 가장 중요한 결전을 눈앞에 두고 히오는 부축함 2척의 호위를 받으면서 출섬에 있는 해군기지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수리받아야 했어요. 히오는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항공기의 일부를 옆에 있던 항공모함 주니어한테 나눠주긴 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이 전력에서 이탈한 건 뼈아프죠. 이로써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히오와 히오가 가지고 돌아갔던 33척의 항공기를 잃은 상태로 산타크루즈 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10월 22일 무렵 일본군 그 작전의 첫 단계가 실행될 예정이었거든요. 바로 과달카날 섬에서 일본 육군 병력이 핸들슨 비행장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죠. 섬에 있는 그 일본 제17군이 공격을 시작하면 이제 그걸 해군이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공격을 실행하려던 육군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랬던 관계로 공격을 다음날 합시다 이렇게 23일로 미뤄요. 지금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는 컨도 제독이 이끄는 제2함대가 지원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함대입니다. 그래서 컨도는 전함 컨고 하루나를 필두로 항공모함 주니어와 다수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대 역시 하루 연기해서 23일을 목표로 행동하게 되어요. 그래서 일본군은 10월 23일 새벽에 육군이 공격을 할 것이고 23일 날이 밝으면은 이제 핸들슨 비행장은 자기들 것이고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10월 23일에 미군의 정찰기가 마침내 나고모 제독이 이끄는 함대의 일부분을 발견해요. 그래서 미 해군은 항공모함 한 척도 발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군도 지금 과달카날 해상에 강력한 일본 수상 세력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하지만 미군은 다른 항공모함 세력을 발견하지도 않았고 또 미군 정보부 역시 일본 함대가 시오카쿠, 즈이카쿠 2척의 항공모함이 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하질 않아요. 미 해군은 과달카날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산타크루즈 섬 북쪽으로 함대를 보내서 일본 항공모함들을 중간에 기습하기로 합니다. 과달카날로 가는 미 항공모함들은 무조건 산타크루즈 섬을 지나야 했거든요. 일본 해군은 지금 과달카날로 오고 있는 미 해군 세력을 중간에 공격하려고 산타크루즈 섬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군 역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러고선 일본 해군을 상대하러 간 거죠. 일본 육군이 핸들슨 비행장에 공격을 가하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고서는 그 길목으로 지금 일본 해군이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군도 알면서 이를 상대해주려고 움직인 겁니다. 이로써 양쪽 항공모함 함대가 부딪힐 무대가 마련이 된 거죠. 그러나 미 해군이 모르는 사실은 일본 해군에게 지금 나구모 제독이 이끄는 항공모함 시오카쿠, 즈이카쿠, 즈이호 이 세 척뿐만 아니라 컨도 제독의 그 지원부대에 속해 있는 항공모함 즈뇨까지 더 있다는 거겠죠.
한편 과달카날 육상에선 일본 육군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육군은 공격을 다음날 또 미뤄 그래서 10월 24일까지 지연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육상 지원함대를 이제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던 콘도 제독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인 10월 25일 아침에 과달카날 앞바다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이와는 별개로 일본 해군은 아직까지도 미 해군 항공모함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총사령관 야마모토 제독은 걱정이 많았어요. 어디선가 미 해군 항공모함이 냅다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마모토는 콘도와 나구모한테 정찰에 제발 신경을 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특히나 미드웨이 해전 때도 정찰에 신경을 못 써서 일본 해군이 큰 낭패를 겪었던 만큼 정찰 제발 잘하라고 계속 오더를 줘요. 야마모토는 육군한테도 야 대체 언제 공격할 거냐고 재촉을 합니다. 지금 일본 함대는 작전을 위해서 총 출동해서 10월 22일부터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육군이 공격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5일까지 지금 연기가 되었잖아요. 이것들 지금 뭐 하는 건지 답답했을 겁니다. 일본 해군과 육군이 상호 이제 팀워크를 잘 못하고 계속 공격을 미루던 그런 상황이죠. 10월 24일에 마침내 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가 도착해요. 그래서 홀넷과 합쳐져서 미 항공모함 함대가 산타크루즈선 북쪽으로 함께 이동합니다. 만약에 일본 해군의 그 공격이 예정대로 이틀만 일찍 그래서 22일에 이루어졌다면은 산타크루즈 해전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가 없이 단 한 척의 항공모함으로 미 해군이 싸웠다면 이겼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나 일본 육군과 해군이 서로 팀워크가 안 맞았고 공격이 늦춰지면서 마침내 미 해군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일본 항모함대를 지휘하고 있던 나구모는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잊으면 안 되는 게 나구모한테는 미드웨이 해전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10월 24일에 미 해군 정찰기가 지금 나구모가 이끄는 항모함대를 발견하고 어뢰 공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뢰는 빗나갔지만 조심성 많았던 나구모의 성격에 그러니까 얘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항공모함에 발견되었다는 게 일단 중요하죠. 또 공격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갑자기 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함재기들이 날아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식은땀이 뻘뻘 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구모는 10월 24일에 자기 혼자 함대를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요. 한마디로 작전과는 저는 반대 방향으로 좀 물러났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 상관인 연합함대 총사령관 야마모토 제독한테 얘기도 안 했고요. 지금 과달카날 앞바다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콘도 제독한테 이 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결단을 내려서 그날 오후까지 항모함대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요. 콘도는 나구모가 혼자 북서쪽으로 도망가는 건 모르고 묵묵히 자기 함대를 과달카날 앞바다로 이동시키다가 그때서야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구모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총사령관 야마모토 제독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펼치는데 혼자 독자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좀 열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야마모토는 화가 나서 야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저녁 11시에 그때가 돼서야 나구모는 반전해서 작전대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구모의 그 신중함과 조심성, 소심함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월 24일 밤에 마침내 일본 육군이 과달카날 섬에서 총공격을 시작합니다. 핸들슨 비행장을 지키고 있는 미 해병대원들과 공격을 가하는 일본 육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요. 10월 24일 저녁부터 다음날 이제 10월 25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 격렬한 전투였습니다. 10월 25일 새벽에 일본 육군은 핸들슨 비행장을 자기들이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군한테 알려줘요. 근데 사실 아직 전투는 진행 중이었고 비행장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이제 해가 뜨고 날이 밝은 다음에 항공모함 주니어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핸들슨 비행장에 한번 가보는데요. 얘네가 가보니까 비행장에는 아직도 미군이 득실득실한 거죠. 그래서 총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는 뭐지? 점령했다고 했었는데 보니까 미군밖에 없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케줄대로 얘네가 예정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던 거죠. 한편 아직도 핸들슨 비행장이 적의 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구모는 다시 한번 자기 항공모함들을 북쪽으로 돌립니다. 아직은 핸들슨 비행장에 있는 미군 항공기들에게 자기 항공모함들이 발견되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렇게 되면 미드웨이 해전 때랑 마찬가지로 일본 항공모함들은 육지에서 출격하는 미군 항공기를 상대하는 동시에 미 항공모함들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러나요. 그러나
육상 전투가 과달카날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와는 거의 관계없이 10월 25일에 미군 정찰기가 나고모가 이끄는 일본 항공모함들을 또 먼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마침내 산타크루즈 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항공모함들의 결전이죠. 그렇게 저희가 산타크루즈 해전 그 프롤로그 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또 양쪽 함대가 가지고 있던 특징, 그 지휘관들 이야기 제가 많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 편에 프롤로그 편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만들려고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막혔어요. 왜냐하면 국내에 현재 산타크루즈 해전에 관한 자료가 너무나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스크립트를 준비를 하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 준비를 위해서 제가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서적을 주문을 해서 이번 편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스크립트 쓰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국내에 출간된 책이 적다는 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제가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 만큼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산타크루즈 해전 그 항공모함들이 벌였던 그 해전의 본편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미드웨이 해전편과 같은 구도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 때도 프롤로그, 그 다음에 본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타크루즈 해전도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출간된 책이 적은 만큼 또 해외에서 구해서 읽으면 되니까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 힘든 점이 있다면은 일단 한글로 읽을 때보다는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답답합니다. 한글로 읽을 때 제가 속독을 제법 잘해서 빨리 읽는 편인데요. 영어로 읽을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스크립트 쓰는데 고생이 많았지만 그만큼 알찬 에피소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독일에 관련한 유럽 전선 이야기 할 때보다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음원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열 같은 경우는 일본 당시 그 태평양 전쟁 당시 그 일본 측의 선전 방송이나 뭐 라디오나 또는 그 일본 장성들의 목소리나 이런 거 찾기가 너무 힘들고, 또 태평양 전역에 참가했던 그 유명한 장군들이 뭐 연설을 했다거나 유명한 말을 남기거나 일화를 했던 그런 음원 자료 찾기가 힘들어서 저희 에피소드가 뭔가 살짝 메마르지 않았나. 옛날에 유럽 전선, 특히나 그 로멜이 나오는 아프리카 전선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자료를 찾기가 쉬웠거든요. 영국이 그런 걸 많이 남겼었고, 또 독일의 나치 같은 경우도 그 자신들 그 전쟁의 공로나 공적 이런 걸 선전하는데 많이 힘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 자료나 음원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참 편했는데, 태평양 전역은 뭔가 메마른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에피소드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항상 댓글로 후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로 많은 말씀 나눠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산타크루즈 해전의 그 본편 전투 이야기 해볼 건데요. 다음 편에서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